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조지표의 뭐 네 가지 정도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그 항목인 추세지표 중에서도 예, 이동평균선은 했으니까 뭐 MACD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지표, 변동성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와 거래량 지표까지 전체적으로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 지표들, 그리고 밴드로 되어 있는 지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의 모양들이 있죠. 그런 지표들의 모양들에 따라서, 예, 그, 각각의 지표들을 한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지표들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지표들의 숫자만 해도 한 12, 3개 정도는 최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 3개가 더 넘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니까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의 지표들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숫자들은 어떻게 출발했고 거기에 계산 방법들은 어떤 게 들어있고 그 당시에 어떤 목표를 그 당시에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고 그런 역할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차트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한 가지 지표 가지고 네다섯 번의 그 강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또 저의 목표는 아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필요한 보조 지표들은 따로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설명을 드릴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들 몇 가지는 제가 할 건데 이미 이동평균선 같은 보조 지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빼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 같은 것들은 따로 빼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밴드형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까지를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보조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보조지표 활용까지 말씀드렸죠. 추세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지표는 제가 한 5시간 정도를 나눠서 5번의 강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목균형표까지를 추세지표로 본다면 일목균형표가 또 한참 나와요.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죠? 나름대로 이제 일본 투자의 강국이었던 일본에 한참 투자가 열심히 잘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내용 안에 담겨진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원래는 책이 4권인가 되던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까지 깊이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섣부른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MA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얘는 한글 설명이 빠졌네요. 그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동평균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얘기할 때 추세의 방향과 변곡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요. 이동평균선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 이동평균하고 지수 이동평균 같은 것들이 사용이 돼요. 물론 뭐 가중 이동평균 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HTS에 들어가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평균선의 모양이 조금 변해요. 물론 되게 지수 이동평균선을 쓴다고 해서 되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높낮이가 조금 변하고 변곡점 자체가 조금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가 달라져요. 요거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MACD나 ADX 같은 것들도 그리고 DMI 같은 것들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요. 이동평균선 중에서 특히 EMA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단순 이동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특별히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경우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이동 평균 자체가 그 지수를 지표를 개발한 사람들, 개발한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은 분석가이자 뭐 약간 학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지수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하면서 봤었던 다우나 아니면 저기를 만들었던 그 파동이론을 만들었던 엘리어트나 이런 분들이 다 그 하나의 어떤 이론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물론 다우는 이론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지만, 이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작가들이, 주인들이 다 있어요. 실은 지표에는 하나하나 거의 대부분 무빙 에버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주인들이 있어요. MACD도 만든 사람이 있고 ADX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생을 거쳐서 엄청 정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의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해요. 그래서 MACD에 쓰는 거하고 ADX에 쓰는 지수가 다 달라요. 물론 이제 ADX하고 DMI 이런 것들, 그리고 파라볼릭 SIL의 일부 이런 것들은 동일한 지수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주기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수이동 평균과 기간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MACD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맨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추세의 전환을 포착하는 기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EMA라고 제가 썼죠. 지수 이동 평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로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고 방향성을 예측합니다. 그게 MACD예요. 두 번째로 ADX는 추세의 강도만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DX가 높을수록 강한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추세의 강함, 약함들을 저기 하게 되는 거죠. 물론 ADX DMI 쪽 들어가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계산식을 제가 보여는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원리가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계산 방법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하실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DMI는 추세 방향하고 강도, 그래서 방향과 강도, 원래 ADX를 응용한 ADX의 어떤 수치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 DMI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같잖아요. 디렉셔널 인덱스, 여기도 디렉셔널 인덱스인데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사실 이 ADX도요, 에버리지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추세 방향과 강도, 그래서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ADX를 만들 때 개발된 개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상승하락과 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게 될 거고요. 파라볼릭 SAR 같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파라볼릭 SAR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때 그 이동평균선 다음으로 처음으로 어디에 표시되느냐 하면 가격 캔들선과 함께 표시되는 아마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추세 추종행과 전환 시점, 추세가 어떤 추세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전환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방해받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전환 지점을 표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집대성한 것 같은, 그죠?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꼭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꼭지가 일목균형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추세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선행 스팬이나 기준선, 후행 스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해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그게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그 지표들의
밀집 같은 그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이거는 추세 지표와 약간의 모멘텀 지표 같은 것들 그리고 변동성 지표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되게 많은 변수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은 다음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맨 처음으로 MACD를 한번 해봅시다. MACD는 개발된 지가 벌써 한 50년쯤 된 상당히 오래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숫자들이 딱 70년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쓰였던 지표이기도 하고 뭐 크게 틀리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뭐 크게 맞는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기도 그런 지표라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표가 몇백 가지나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설명드릴 것만 해도 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아셔야 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면 어때요? 저는 MACD만 설명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도 MACD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겠죠. 근데 다른 분들 역시 MACD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중요한 지표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도 좋은 자료이긴 합니다만 얘도 단점이 있고 한계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지표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지표 의미를 한 문장으로 좀 길긴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단기 이동평균선인데 사실 요거 EMA라고 부르는 지수 이동평균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지수 이동평균의 특징은 그 일반적인 보통의 이동평균선과의 차이점 뭐냐 하면요. 최근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 이동평균선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후행성의 극복이에요. 최근 데이터를 가장 많은 부분, 많은 양으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 데이터보다 최근의 데이터를 더 많이 반영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을 조금 극복하려고 만들면서 노이즈는 걸러내고 후행성을 극복한다는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용된 것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렴과 확산, 그죠? 처음에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어떻게 수렴하고 확산하느냐. 수렴은 뭐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렴은 뭐예요? 수렴은 서로 붙는 거잖아요. 발산은 서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컨버전스나 다이버전스라고 쓰는 그게 바로 수렴과 확산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글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수렴과 확산이라는 거. 일반적인 제가 되게 표준적이고요. 굉장히 중립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렴하고 확산. 정도를 확인해서 추세 강도 방향 변화 시점을 포착하려고 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MACD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다 들어있잖아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와 Divergence를 가지고 뭘 한다? 추세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 MACD 선과 MACD 신호선 혹은 시그널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MACD 히스토그램 혹은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건 그냥 편의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본격적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오실레이터를 이상한 다른 쪽으로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그런 방법은 별로 그렇게 제가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첫 번째로 MACD 선을 봅시다. 얘는 뭐냐 하면 12일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26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빼주는 거예요. 빼서 나온 값입니다. 만약에 단기선이 낮은 값을 보이고 장기선이 높은 값을 보인다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 어떻다? 단기 추세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면 단기 추세가 강하고 마이너스면 장기 추세가 우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라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장기선에 비해 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플러스면 단기 추세가 강하다, 즉 상승 중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MACD 신호선은 뭐냐 하면요, MACD 선을 다시 지수 이동 평균하는 거예요. 네, 지수 이동 평균이 세 가지 나왔잖아요. 12, 26, 9. 다시 이동평균선 사이의 차이값을 이동평균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새로 파생된 걸 또 파생시키고 또 파생시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해석할 때 이분이 열심히 연구해서 책으로 딱 냈어요. 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기반해서 그 책을 쫙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호선과 MACD 선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 놨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책 같은, 우리나라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책에서 항상 쓰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걸 과거 시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백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훨씬 믿을 만한 어떤 지표가 돼.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른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해 백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9일과 12일과 26일선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배워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한 20년쯤 있다가 누가 다른 분이 이 MACD를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에 뭐예요? 모멘텀에 관련된 지금 얼마나 추세 강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MACD 선하고 신호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두 개의 선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막대 그래프와 MACD 선이라고 부르는, 주로 그냥 MACD라고 넣어요. 그냥. 그리고 MACD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요 두 가지에 얘는 얘의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뭐예요? 원래 데이터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서 음양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는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21선과 현재 종가의 이격도를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해 줄 수 있죠. 물론 지금 HTS 가능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주 많이 쓰시지는 않으니까. 이분은 요 데이터는 아펠이라는 분인데, 애플이라고 읽어야 될지 아펠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양반은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요 세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연구하다 보니까 요거를 쓰면 어느 정도 모멘텀을 추가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표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하니까 너무 우울해요. 그죠?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아래 보시죠? MACD 오실레이터라고 써 있어요. 그죠? 12, 26, 9라고 써 있죠. 요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사실 26일선과 12일선을 제가 작도를 해놨어요. 요 빨간 게 12일선이고요. 이게 26일선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저기가 요 값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을 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수이동평균이라고 했죠. 엑스포넨셜을 딱 쓰게 되면 사실 요 기울기하고 높낮이가 조금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좀 약간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로 일치합니다. 대체로. 요 사이가 멀어지면 여기에 값이 커지죠. 어떤 값이요? 요 빨간 값이요. 빨간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요게 교차하는 점이면 어떻게 되죠? 빨간 값이 요 0점을 나타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요 빨간 값이
그쵸? 요게 차이니까, 예, 그죠? 이게 이동평균선이고, 요게 차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에서 한번 뭐 어떤 값이 참, 예, 빨간 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을 평활해서 스무드하게 만든다고 하죠. 9일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주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빨간 선이에요. 파란 선이 돼요. 죄송해요. 예. 그리고 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처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파란과 빨간과 교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보다 MACD 선이 더 높으면 어때요? 빨간, 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기준선 뭐죠? 예, 시그널 선보다 MACD 선이 낮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파란색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기 추세는 일단 12일하고 26일 선을 썼고요. 그걸 다시 스무드해서 평활해서 이동평균을 내서 9일 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MACD 선과, 예, 그것을 다시 추세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추세로 만들고 차이를 뺀 다음에 그걸 다시 추세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차이값을 계산해. 이게 MACD의 정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의 책에 의하면 MACD는 뭐라고, 근데 이게 사실 추세라는 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 어떻게 돼요? MACD도 대체로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시그널선도 올라가요. 그리고 요 히스토그램도 양수값을 가져요. 보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움직이면 다시 어때요? 이 히스토그램이 내려갔을 때는, 그죠? 가격도 내려가는 시점이고요. 더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 대신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줄어드는 형태로, 네, 보여져요. 되시죠? 되시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선과 하나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추세가 변하고 그 추세의 강도는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하게 만들어진 계산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되셨죠? 예. 여기서 보시면 급락세 나타나죠. 여기서 쭉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나타내주고요. 급락세는 후행하면서 조금 늦게 나타나죠. 얘는 여기에서 나타났지만 얘는 한 며칠 있다가, 그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여기서 뭐 값이 제법 크다가, 네, 단기 값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데 실제로 주가는 여기서 떨어졌는데 실제로 얘의 급락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약간 후행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추세라는 것 자체가, 그죠? 추세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후행하지만 어쨌든 추세를 잘 나타내주는 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네,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MACD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거예요. 추세 지표들을. 그러면요, 대체로요, 계산 방법은 다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후행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애는 쓰지만 그게 추행하면서 그죠?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기준선도 올라가고 MACD 선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대신 얘가 며칠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상당히 빨리 만들어진 50년대에 만들어진 지표. 얘는 어떻게 쓰느냐 봅시다. 뭐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렸구나. 여기서 구성 녀석 계산하는 거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얘는 사실 계산이 얘가 간단한 편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에 나면 ADX쯤 가면 이 머리가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겁니다. 좀 시간이 들더라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CD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자, 골든크로스하고 데드크로스 있어요. 골든크로스 뭐예요?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데드크로스는 뭐예요?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 한번 보시죠. 요거 여기서 제가 좀 지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우기로 쓱쓱 지우고 봅시다. 좀 다시 그려볼게요.
상향 돌파하고 하향 돌파 시점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됐어요. 다 지워졌어요. 다시 이제 형광펜 쓸 거고요. 형광펜 색깔이 구리니까 이거 씁시다. 그죠?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요점 있죠? 요점 어디에요? 네. 아, 여기 아니구나. 죄송해요. 요점이죠, 요점. 상향 돌파할 때. 이게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서 횡보 추세 나오다가 올라가는 점.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게 뭐예요? 골든 크로스. 자, 여기 하락이 시작됩니다. 데드 크로스. 다시 여기서는요, 거의 컨버전스가 쭉 이루어져요. 이격이 없죠. 한마디로. 이격이 없어요. 별로. 그죠? 이격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사실 그거 여기서 원래 이격이 없어야 되는데 요게 왜 요건 이격이 없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가 이제 비슷하게 갔다는 얘기죠.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다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이격이 없이 쭉 가다가 다시 살짝 이격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돼요? 상승도 하락도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요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살짝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상승하죠. 여기서 붙었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요 상승세를 얘가 크로스로 표현해 주지는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는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쭉 떨어졌을 때 약간의 조정 있을 때 여기서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조정이 힘을 크게 못 받고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뭐 이거는 크로스라고 말하기도 좀 웃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뭐예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하면서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 보셨죠? 두 번째 사례 봅시다. 히스토그램 분석 0 위로 올라가거나 증가하면 상승 추세, 0 아래로 내려가거나 감소하면 살짝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0이 요 히스토그램이 0보다 위에 있고 상향한다. 요거는 상향 추세다. 그리고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0까지 내려가고 있죠. 하락됐네요. 그죠? 이평선 두 개를 다 넘어서. 이평선 두 개를 다 넘어서 하락이죠. 다음에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 약간의 상승 국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 여기서 약간 살짝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 측면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차트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사례에서 다이버전스 나오는 건 찾으시기 힘들고요. 되게 급격하게 급상승과 급하락을 반복하는 시점이 됐을 때 다이버전스가 가끔 확인돼요. 가끔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MACD는 하락한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어디 있었을까? 다시 한번 지우개를 써볼게요. 예를 들면 어디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요 시점 같은 것들을 잘 못 잡아내요. 그죠? 쭉 하락하다가 슬쩍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못 잡았는데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요게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여기서 하락 추세가 있었을 때 여기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락하는 듯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구경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평선하고 요 캔들의 추세대로 요 세 가지 지표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MACD 좋습니다. 뭐 지표를 잘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잘 시각화해 주잖아요. 한마디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0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0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시각화해 주잖아요. 그래서 0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혹은 서로 간에 교차하느냐 교차하지 않느냐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나타내줘요.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차이가 있네. 0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 활용하시면 되죠. 거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은 후행적인 데다가 그죠? 후행적인 데다가 차트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지표도 만들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만들어지는 차트의 모양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 선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요게 크게 추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큰 추세가 없을 때는 사실은 MACD가 되게 막 정밀하게 잘 맞고 이렇지는 않아요. 예, 큰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보면서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9일, 12일, 26일 요걸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냥 남이 쓰라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좀 저는 궁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지표들을 평가하실 때도 이 사람이 왜 하필 12일과 26일을 비교하고 그걸 9일 이평선으로 만들었을까? 그거 좀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지표를 만드는 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의 숫자들에 포함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없느냐 하면 없지 않아요. 12일 단기 이평선은요. 뭐라고 했냐 하면 2주간의 시장 움직임을 반영한다. 지금 2주인가요? 70년대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2주간이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26일 장기 이동평 유산. 26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한 달을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야기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달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왜 옛날엔 장이 26일 열렸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70년대 미국 시장 기준이 한 달 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예요? 30일에서 일요일 날 4일 빠지면 한 달이라고요. 4일 빠지면 26일이잖아요. 그거라고요. 다 나중에 설명할 때 사람 한 달 반쯤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덧붙임이에요. 원래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요? 한 달이요. 9일 신호선은요. 수세간 교차 시점을 매매 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당한 기간을 선택했대요. 누가요? 처음에 이거 만들었던 제럴드 애플이에요.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책임지겠죠. 뭐.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를 50년 전에 제럴드 애플이 책임을 져주나요? 지금 이걸 사용을 해서 내가 실패를 했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70년대 즉 50년 전에 기준으로 만들어진 12일과 26일 선을 그리고 9일 선을 적당하게 잘해서 백테스트를 했더니 잘 나왔더라. 언제요? 네, 70년대요. 그 이전 기간에. 현대 시장은요. 완전 달라졌죠. 시스템 거래하고요. 그리고 퀀트들이 횡행하고 어마어마한 게임 이론들이 작동하는 거대 시장이 되죠. 물론 그때라고 해서 작았던 시장은 아니에요. 하긴 그렇지만 지금 이 기준들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를 왜 아직도 저기를 하느냐 하면 쓰느냐 하면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얘는 작동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기 실현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예언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얘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절대적이려면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70년대 기준과 9일이라는 적당한 숫자. 아마 이건 현대통계학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컴퓨터를 쓰게 되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증명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과거의 수십 년간의 다양한 시장에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언제요? 70년대, 50년 전에.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보조지표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나 일본 주식시장의 역사를 일부 들여다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는 그랬지. 그래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면 되잖아, 저렇게 투자하면 되잖아 라고 어떤 맥을 짚는 선으로 점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저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엄밀성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간단한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래요.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할 거냐면 ADX 할 겁니다. ADX 하고요. ADX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DMI하고 아주 밀접해요. DMI가 아주 밀접해요. 파라볼릭 SAR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ADX 때 설명한 걸 조금 이해하시면 DMI 들으실 때나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구나라고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파라볼릭 SAR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하고 이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 조금 뭐라 그래야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보고 나서 저희가 저 추세 지표에 대한 강의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 지표 할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볼린저 밴드하고 그 다음에 뭐 엔벨롭 같은 것도 할 거예요. 엔벨롭은 볼린저 밴드에 비해서 조금 더 통계적으로 간단합니다. 통계적으로 간단한데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보고 다른 지표들도 몇 개 써보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조 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우 모멘텀 지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따지게 되고 그 모멘텀 지표를 통해서 모멘텀 지표 자체가 약간은 다른 추세선들을 기반으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떠냐면 단기적이에요. 시각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뭐 최근에 각광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역사들이 길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어쨌든 거래량 지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종합적으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단순한 것들을 많이 보시고 나서 일목균형표 할 때 결국 이런 것도 이렇게 엮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제가 댓글을 요즘은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댓글 가능하면 거기에 답을 다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특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